우리 최혁진 의원님의 민주당 복당도 결국은 8.17 전당대회와 맞닿아 있는데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라는 게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는데 네. 과거와 양상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좀 세죠. 세다.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 많은 당원들이 당내 네. 선거 굉장히 많이 치러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센 선거 또 갈등 구조가 좀 많은 선거는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좀 놀라고 있죠. 놀랄 이럴 정도로. 정도까지 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뭐 이렇게 과도기적 상황인 거고 또 이런 걸 또 한 번 겪고 나면 다음에는 좀 더 차분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길래 야 조선시대 당쟁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역사 끝나면 그냥 쓰니까. 다 죽으러 가는 거야. 아니 우리 의원님이 세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세기는 센데 하홍기 평론가 네. 센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생기 꼭 나쁜 건 네. 아닌데 그 과거에 못 봤던 건 사실 DJ랑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연임하려고 도전했던 사례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진영의 지도자이면서 압도다수의 지지층 혹은 당원들이 원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이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연임할 때 그렇게 지지가 높은데도 부담을 지고 출마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연임 도전하는 건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이제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도 거기서 파생되고 있는 겁니다. 난 개인적으로 연임할 거란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왜 네. 그러냐면 연임을 한다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졌잖아요. 서울시장을 졌으면은 네. 그건 엄청난 거거든. 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음, 연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는데 삼가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 삼가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그리고 연임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랬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충격받았고요. 그래서 거꾸로 당이 굉장히 흔들리겠구나.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의 향후 정치적 위상도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그렇군요.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민심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아 목민심서. 예, 네. 가산 선생의 목민심서 그 목민심서 서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써 있습니다. 어떤 말이 써 있느냐? 수령이 되고 싶어 하는 자 수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 수령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꼭 수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수령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은기 소장님 뭐 이 연임 이렇게 시도한 사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꼭 진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연임할 때는 정말 민주당 당원들의 90% 이상이 연임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본인이 연임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오히려 더 자신의 빛나는 정치적 성과가 될 텐데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런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시니까 예.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판세 예.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판세요. 네. 판세는 뭐 사실상 거의 정리되지 않았는가. 아 정리됐다. 예, 네. 예, 정리됐다라고 이제 제가 보는 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우선은 뭐 한동안 어느 한쪽의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진보 유튜브 채널이 태세 전환을 했더라고요. 아 태세 전환을 예, 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분석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제 차이가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될 만큼의 콘텐츠적으로나 준비가 탄탄한 후보이냐, 네. 아니면 몇 가지의 네거티브만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이냐. 초반에는 약발이 먹힐 텐데 지나가면 갈수록 한 사람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비전을 얘기할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 볼 때는 이제 그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는데 벌써 이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름을 뭐 특정하진 않겠지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예, 그런데다 이제 뭐 저의 그 복당 문제 아까 목민심설 얘기하시면서 제가 뜨끔했는데
제가 챗 GTP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네. 나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복당을 하겠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예, 예. 야 우리가 복당해달라고 막 요구하잖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8분의 최고위원 중에 저의 복당을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분이 정확히 5분이에요. 아, 예, 정확히 5분이에요. 네. 이건 뭘까? 그러면 이제 진짜, 네. 저처럼 무소속 지대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표심이 그것까지가 이제 다 가늠자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 최고위원 후보 5명이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굳이 네. 이름을 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뭐 굳이 이름 얘기 안 해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1인 1표제가 막 이슈화 될 때 나름 그래도 기대감을 가졌던 게 당원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하겠다라는 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 알게 됐냐? 아니 정말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할 거면은 지역위원장 지난번에 공고를 왜 그렇게 해요?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습적으로 해서 금토일월 신청하라 그리고 준비 못해 신청 못한 사람 많아요. 네. 그나마도 어렵게 준비해 신청했더니 갑자기 조강특위에서 다들 단수공천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아하, 그랬군요. 원외 같은 네. 경우에 이건 뭐지? 이게 지금 민주주의야? 라고 했는데 저는 당대표 순회 경선도 그거 보면서 저는 중립지대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계신 우리 선배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야? 아니 3분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럼 적어도 3사람의 고향과는 관련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의 고향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전당대회 시작하고 마무리도 또 거기서 한대요. 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상식적으로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민주당이 내란을 겪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안 지켜지고 있다. 야, 그러면 네. 민주당 내부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꼼수로 하게 한다? 과연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만든 지도부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저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자꾸 떠올랐던 게 그 정청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조직과 바람의 구도로 설명을 하면서 나는 바람이요. 김희석 후보 측은 조직이다 얘기하는데 또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평론가들도 아직은 없는데 저는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의 작전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 작전. 네. 지금 노사모를 끌어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 우리는 김민석 쪽은 조직이고 자기는 바람이다. 당원들의 힘으로 된다. 이게 이제 이인재 대 노무현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다 의원들과 조직들이 다 이제 이인재를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노무현은 당시에 많은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이긴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정청래 캠프의 작전은 김민석은 이인재, 자기는 노무현. 이렇게 지금 작전을 세운 거야. 작전을 세워가지고 당시 이인재의 어떤 조직 이런 부분들이 망가졌듯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졌듯이 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은 이걸 공개적으로 안 이야기하거든. 슬슬 근데 가고 지금 있어, 슬슬 지금. 빌드업하는 네, 거야. 네. 왜 그래서 이 노사모를 계속 끌어들이는 게 바로 이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결국은 자 이제 당원들 과거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겼듯이 저 조직들 저 세력들 저 나쁜 인간 막 이러면서 이겼듯이 우리가 당원들의 힘으로 이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긴 조직이고 우린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정청래 후보의 행사에 파란 풍선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 풍선이 스멀스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구도를 만드는 싸움에서 실제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라고 보십니까? 못 점하죠. 못 점하고 일단은 김준혁 의원님께서는 이제 선거 전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조직이고 김민석 후보가 바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본인이 바람이면
전당원 100% 투표를 불편해할 이유가 없죠. 아 모두가 투표하는 게 그거는 네. 바람 타고 가는 거니까. 음. 조직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 가지고 있는 사람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모수가 넓어지면 불리하잖아요. 실제로 정청래 후보께서 지난번 대선 때 호남 내려가지고 조직 열심히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불경 뭐 등등에서 이제 노사모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진짜 그 높은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노사모 같이 했던 사람들 정서 자극해가지고 조직으로 뭐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김민석 후보께서는 사실 국무총리 하다가 출마하신 거니까 조직이 부족하죠. 당대표 하면서 전국 조직 만들어 놓은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족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이 뭐라면 당신 바람 타고 가자 해서 전당원 100%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김민석 후보가 바람이고 지금 정청래 후보가 조직인데 네. 그걸 아까 선거 전술적으로 지금 활용해서 네거티브 한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 쪽은 뭐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직이 있는 건 없어요. 네. 아 조직은 네. 없다. 조직이 없지. 지금 황기 소장님 말씀대로 총리하면서 네. 국정 운영하기 네. 바빴는데 어떻게 조직을 만들겠어. 실제로 정청래 후보 쪽은 뭐 호남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네. 뭐 특보 임명한 것도 엄청나게 선거도 많고. 치렀고 그럼요. 시장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조직은 이제 확실하게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저 최민희 후보를 다 찍고 그리고 생일 나눠가지고 한민수 이성윤 찍자. 이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한 거지. 전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저 최혁진 의원이 네. 말씀하실 때 그 처음 출발도 대전이고 이제 다시 또 마지막도 대전이고 뭐 충남 지역이고 대전이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아 그런 서사 예, 구조가. 예. 네. 그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정치 질서 과정에서 상피제라는 게 있어요. 상피제 예, 그렇습니다. 이 네. 상피제는 옛날 신라 때, 고구려 때, 백제 때 다 그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간에도 같은 조직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 수령 생활을 해도 안 되고 철저합니다 아주.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연고인 돼서 시작도 끝도 거기서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부동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 지적해주고 계신 건데 결국 아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 노풍의 그 진앙지를 찾아보면 실제로 진원 자체는 부울경이었지만 실제로 그 바람이 선거의 승리로 이어진 거는 호남에서의 그런 물결이었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 의원님들 두 분이 호남 네. 지역의 의원들이나 호남 지역 가보셨을 테니까 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네.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이 방송이 이제 토요일 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일요일 날 제가 광주에서 그 8.15 특강을 하러 내려갑니다. 아, 8.15 특강. 네,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그 이제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5.18 시민군으로 참전하셨던 분이고 그랬군요. 광주에서는 뭐 시민 운동계 지도자급 해당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광주에서는 그 많은 광주 시민들 당원들이 김민석 지지한다. 왜 그러느냐? 그 전에 우리가 정청래 너무 열심히 지지해서 당대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걸 느끼게 된다. 아 물음표를 찍게 된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뭐 가서 이제 특강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볼 건데 저는 광주 지역에 있는 제 지인들 또 제가 지난주에도 제 친구가 상을 타서 고흥에 갔다 왔었어요. 다녀오셨고 전남 예. 고흥에. 예, 네. 갔는데 뭐 분위기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전주에 갔다 왔었는데, 전주. 예, 전주에 갔다 왔는데 전주 쪽 분위기가 정말 그 이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이원택 지사 그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사실 김관영 전 지사가 잘못은 했지만 김관영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도 상당히 많고요.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쪽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지역의 분위기도 상당히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실제로 뭐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대표 네. 선거 같은 경우 호남에서는 적어도 예. 수위가 김민석 후보인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호남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일단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바람은 파동에서 나오죠. 울림, 네. 울림. 사람들의 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왜 호남 분들이 부산 사람이지만 또 강력하게 응원을 같이 힘을 보태줬냐면 매를 맞으면서도 네. 굳건하게 가는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줬고 또 하나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주류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게 민주당 정치의 정신이야, 모습이야,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감동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2대1로 당하고 있어요. 이거로는 울림이 안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초반에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채널들이 지지를 해줬잖아요. 어찌 보면 네. 강자로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전임 당 대표를 했죠. 그렇다고 뭐 이제 아까 김준혁 의원님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자주 복도에서 인사드려도 인사도 잘 안 받아주는데 인사 못 받아 안 받아준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예. 따뜻하셨어요. 지나가다가 나이 어린 학생이 인사를 해도 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어려운 얘기하면 감싸주고 같이 울어주고 네. 그게 울림이거든요. 바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다. 근데 어디서 바람이 나오겠습니까? 호남 분들은 그런 거에 아주 강한 분들이세요. 지켜봤죠. 네. 그렇게 정치를 할 줄 알고 쭉 지켜봤는데 김준혁 의원님 말씀처럼 정작 권한을 강력한 권한을 가진 거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잘할까 이런 마음은 안 나오죠. 냉정해. 그리고 이제 호남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 초장이기 때문에 그 당청 관계가 원만하고 조직적으로 잘 흘러가길 바라실 텐데 근데 여러 가지 목도한 현상들이 그러지 않은 것들이 또 많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영호남 분들 차이가 있는데 영남 분들은 국민의힘만 뽑아요. 국민의 TK 는. 힘만 뽑는다. 네. 호남 분들은 국민의힘만 안 뽑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 하나는 국민의힘만 뽑는 건데 호남 분들은 민주당만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만 못 뽑고 그렇지. 나머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옮겨타는 그 전략 투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착각해서 마치 영남이 TK 지역이 국민의힘만 뽑듯이 호남은 당연히 민주당만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호남 홀대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호남 홀대론이 다른 게 아니라 마치 뭐 잡아놓은 토끼처럼 이분들은 전략 투표도 못하고 어차피 뭐 우리한테 표를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 건방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친노 친문이라고 이제 계파를 나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호남에서 심판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청래 후보께서 노사모 이렇게 그 레버리지를 들고 호남 분들을 설득하려면 뭔가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노사모 당신들이 만들어줬으니까 이번에 응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외양이나 장식이 아니라 네. 내적인 거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친문은 심판받은 적이 있어요. 호남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호남 분들이 아니 뭐 호남이면은 노무현 대통령 이름만 걸고 있으면 표 줘야 되는 안 사람들이냐? 되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어서 저는 저기 포스터 있잖아요. 응답하라 호남 이거 있잖아요. 보고 완전 오판하고 있다. 오판하고 있는 네. 거다. 호남 민심을. 네. 호남 분들 저런 거 엄청 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뚜껑 열어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그 전당대 당대표 선거를 양강 구도의 관점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송영길 후보도 상당한 득표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발휘하겠죠. 네. 당연히 발휘를 하는데 하원기 소장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저는 아까 그 설거할 때만 분석이 그렇지. 예. 그 그렇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국민의 힘만 안 찍는다. 네. 굉장히 놀라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거꾸로 국내 힘만 안 찍지만 여러 가지 투표를 할 수 있다. 네. 이 얘기처럼 송영길 후보님,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고 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지난번에 감옥에 계실 때 제가 보석 탄원서 의원들한테 90분 받아가지고 제가 제출해서 의원님도 그러셨군요. 나온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방송에서도 김준혁과의 의리는 평생 잊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저도 가까운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하게 됐는데 반전한데. 아니 뭐, 왜 그러는 그러니까 거냐? 공사 저도 공이고, 예. 그렇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어요. 저기 이번에 출마하시기 전에 미리 지지해드리겠다고 해서 네. 저희 어쩔 수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호남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송영길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호남 분들 중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다음에 꼭 송영길이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많아요. 분 정말 네. 많습니다. 정말 많고 특히나 제가 존경하는 박성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은 네. 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네. 송영길 진짜 큰 인물이다. 넌 옆에 연길이 잘 쫓아다녀라.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이번에 내려가서 보니까 광주 분들이 광주 전남 분들이 이번에는 김민석이 되는 게 맞다. 근데 송영길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또 역사적 의미도 있다. 그러면서 송영길을 원래 찍으려고 했던 분들이 저 정청래 쪽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1순위로 그냥 저 김민석 찍고 네. 2순위로 송영길 찍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예, 되겠구나. 실제로 네.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마 그게 지금의 이제 분위기로 나가는 거고 아마 광주 전남 투표할 때 요 영향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제 호남에 대한 투표 성향에 대한 판단은 예.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호남에서 지더라도 수도권이 사실은 당원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갭을 크게 벌릴 거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 관측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판이죠. 오판이에요. 예. 완전 오판이죠. 왜냐하면 네. 그 호남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배재고도 그렇고 뭘 오판하냐면 호남에 계신 분의 인구가 영남이나 수도권에 비해 적다고 해가지고 진짜 호남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호남에는 이제 산업이나 이런 거 탄압의 정서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에 수도권이랑 호남이랑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하. 수도권 당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호남, 섞여 있다. 호남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거는 마치 영남이랑 호남이랑 갈라놓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한 덩어리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봐야 돼요. 설명인 예. 거고 예. 의원님도 비슷하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저 비슷하게 동의하는데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호남은 아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어디 가서 잘 맞춰요. 작두 친다고 사람들이. 작두를 예, 예. 호남 분들은 굉장히 미래 비전에 입각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려도 그렇다고 부르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지금 김민석 후보한테 밀어줄 거예요. 호남에선. 밀어준다. 하지만 송영길 후보는 미래 정치인의 민주당의 큰 거목이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또 버팀목을 만들어줍니다. 아하. 그렇게 나올 네.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올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김민석 총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 주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수도권은 경제 중심이에요.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 도시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고 자산의 증식이나 이런 데도 안정적인 그런 정권이 유지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에 맞는 전략적 선택을 할 거 하나 네. 플러스 수도권에 있는 호남 분들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판단에 대한 여론 형성의 역할들을 네. 하시기 때문에 호남의 결과와 서울의 결과는 다르지 않을 별반 것이다. 다르지 않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번에